20, 3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일자리라는 건? 임금 노동이 변화될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삶 전체가 노동이 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항상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인지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노동이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영역의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점점 그런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한 20, 3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일자리라는 건? 그러면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사람이 이제 일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이 노동이라는 것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함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과연 인간은 더 많은 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적은 노동을 할 것인가? 그러면 노동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로 보면 노동이 줄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AI가 더 많은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조금은 좀 좁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동은 체계가 양산하는 함수로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체계란 것은 뭐냐면요. 기술이 필요를 채운단 말이에요. AI가 이제까지 필요했던 노동량을 채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체계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알아듣게 해줘요 진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문장이 또 받아듣고 또 받아듣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삼인주의 경제정책에 거들어가시는 케인즈 박사가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머지않은 시점에 인간이 15시간 노동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세탁기가 생기면서 빨래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빨래하는 시간을 세탁기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피로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피로에 의해서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탁했어야 될 시간에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는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요. 인간은 다른 걸 하지 않으면 이 체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계속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시스템은 반드시 일을 시킨다. 그래서 세탁기가 생겼는데 네. 세탁기한테 빨래를 맡기고 그 시간 그렇죠. 동안 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딴 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시스템이 계속 일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 그렇죠. 시스템의 속성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의 관점도 봐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직업이 변할 수는 있죠. 우리가 지금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이 변화될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도 변화될 건 확실해요. 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삶 전체가 노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노동으로 환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죠. 오히려 그런 기술들이 우리를 더 현대를 더 번잡하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노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체된다.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대체해야 되는가? 근데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 비가시화된다는 거예요. 말을 모든 할수록 것이 모르는 게 늘어나. 뭐가 된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게 노동이야, 놀이야, 취미야, 휴식이야가 명확히 구별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로봇이 일하는 사이에 잠깐 뭘 한다든가 긱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노동은 일상적으로 항상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인지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령 많죠. 은행 가서 안 찾으시잖아요. 다 그냥 내가 하고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같으면은 은행 창구 직원들 임금 줘가면서 할 일들을 다 우리가 직접 하거든요. 사실상 편의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는 한데 이전에 돈을 주고 고용하던 것들을 사실은 돈을 안 주고 사람들이 각자 하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노동이죠. 지금의 제일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를 형성하는 활동이라는 건 누가 하는가? 우리가 앉아가지고서 검색하고 어디 가서 뭐 사고 물건 사고 여행 다니면서 검색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빅테크들은 다 그거 갖고 도문을 버는 건데 데이터 형성 노동인데 이것도 노동이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작아요. 너무나 돈 달라고 하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도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지금 거대 기업의 아주 고위운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AI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렇죠. 데이터로 공부한 건데 그걸로 니네는 돈을 데이터 벌면서 형성 노동을 다 인간이 했는데 하나도 지불하지 않지 않냐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내. 그렇죠. 이런 논리다. 자본주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분업이거든요. 그 분업을 가장 조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게 포드주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분업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노동자가 자기가 내가 어느 물품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포드주의예요. 그런 방식으로 포드주의가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의 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쪼개진 정도가 너무 미세하게 쪼개져서 우리가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기. 그게 네. 비가시화란 말이에요. 그게 비가시화. 그게 그렇게 말해야지. 비가시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제 비로소 알아먹었네. AI 시대 때 기본소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중국의 예를 들어서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일단 많고요. AI 시대로 진입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멀리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중국에 가보면 많은 것들이 AI와 로봇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중국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는데요. 첫째로는 빅테크 기업의 잉여를 컨트롤하는 구조를 갖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모든 수익을 자기가 다 가지도록 냅대로 주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의 세수로 끌어들이거나 고용을 알리바바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거나 알리바바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국가가 그 돈을 가져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무원을 늘려요.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통제 경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 AI 시대가 지금은 줄어들 것이고 네. 근데 AI로 인한 세수나 이런 게 늘어날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빅테크 시대가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대기업은 탈국가화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탈국가화가 아니고 초국가화예요. 한 나라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국가를 횡단한단 말이에요. 구글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중국식으로 이 빅테크 AI 시대를 대비하는 방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다. 그거를 분류해 주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중국은 국가 주도형이에요. 국가가 그걸 관리 이해했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금방 미국은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국방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인 거죠. 저는 우리 방식의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향을 보면은 3회 방식을 찾는 것처럼 보이다가 미국식으로 많이 동조화되고 있다. 미국의 하부 체계로 동조화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미국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 미국 체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그런 방식으로 길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우리 거예요. 독자적인 소브라인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쪽 방향보다 어제 과기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독자 모델로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앞서가는데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만큼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모델을 만들 때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런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제3세계와.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그 세력 대결 이상으로 상이한 모델의 대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생각. 미래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이제 공산당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잉여를 수합해서 다시 재분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미국은 자본에 대해서 국가가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이 그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임금이 더 싸다 그러면 다 다른 데로 옮겨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메모리나 뭐나 다 그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으로 온 게 개발은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임금이 싼 대로 다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공동화된 거죠. 공동화되니까 사람들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반발을 야기를 한 그래서 건데 마가가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는 걸 그걸 다시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겠다. 돈을 끌어들이겠다. 자본을. 그래서 보호관세 만들고 TSMC나 뭐 이렇게 삼성에 억지로 여기다 돈 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본이 국경을 초과해버린 현상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이런 현상인 거지 않습니까? 억지로 통제를 하려는 건데 실제로는 젠슨 왕이 연설한 걸 봤는데 트럼프 때문에 회사가 일단 중국 시장을 완전 다 잃었고 어려워졌죠. 굉장히 어려워졌고 근데 그 엔비디아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국안으로 쏠림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도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이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트럼프주의는 미국 안에서 사람들을 잡아끄는 효과는 있지만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중 대결에서 이미 이니셔티브는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중국이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최근에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쪽은 완전 극단적으로 망해가는 정책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셈인 건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뭘 참조를 해야 되는가 자본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 이승경 교수님도 한번 말하면 아니, 길 잡기가 어렵더라고 들어가기가. 잠깐만요. 미국식.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김영범 정책시장이 이제는 국가가 플랫폼입니다 라고 말한 게 그 방향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미국식 중국식 있다 하면 중국식이 미국식보다 상당히 좀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유용하다. 최소한. 아닌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예전에 저개발 국가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지구 환경 문제였어요. 지구 환경과 관련된
관련된 기술 문제였어요. 이 환경과 관련된 기술 문제에서 중국이 갑자기 압도적 우위에 가는 거예요. 중국 일이죠, 찬양 일이.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유럽이 이게 중국이 자기들이 비판받던 거, 그걸 극복하려고 20년 정도 노력했잖아요. 그 성과가 나와요 지금. 지금은 뒤집어져서 지금은 1위죠 거의. 그것의 1위 국가가 원래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독일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중국이 친환경 국가 됐어요. 지금의 모델로 친환경 기술 분야에 가장 앞서적인 나라가 됐다. 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고 있다. 두 번째는 AI 분야도 지금 많이 앞서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미국적 모델만큼 중국적 모델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같은 모델을 택할 수도 없고 미국 같은 모델을 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모델이 되냐고요. 저는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이 우리는 뭐예요? 국가 중심의 주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자본 중심도 아닌 유럽처럼 유사한 관점을 가진 나라들끼리 연대하는 연합하는 방식의 주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에요. 네, 추상적이지만 그러니까 중국 모델도 미국 모델도 아닌 연대 모델로 만들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생각도- 거잖아요. 예. 그 점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AI 주도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한국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동맹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자본의 움직임이라든지 경제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기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그 EU처럼 아시아 그렇죠. 그런 종류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공동체를 되는 좀 거 생각할 아닌가? 때가 됐다고 아시아, 생각해요. 저는 아시아로 따로 한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시아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연대 그렇죠. 모델로 가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가능한 나라들끼리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랜드 플랜을 그런데 플랜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필요한데 의식 개조까지 하려고. 의식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라 미국과 중국을 항상 비교하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20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최초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역전됐어요. 이 데이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뢰하는 국가 1위는 항상 미국이었는데 중국하고 바뀌었어요. 미국 역전됐어요. 최근에.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믿기 힘든데 네. 세계 인식이 그래요. 도덕적 우위를 세계에서 중국이 갖겠다는 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거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했냐가 아니라 한국은 그중에서 미국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 중국에 대한 신뢰는 30%로 그 격차가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대부분의 나라들하고 격차가 크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 가장 이 부분에서 극단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중국은 아예 신뢰도가 없어요. 그냥 거의 적대 국가예요. 이런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일본식의 의식은 내가 보기에 미래가 어둡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중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중립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립적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잖아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우리 의식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네요. 너무 많은 목표를 제시하고 계신데 어쨌든 큰 목적은 하나예요. 이 AI 시대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쟁하며 자기 모델들을 막 세상에 내놓고 있는데 그 중국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 모델로 갈 거냐 그들에 예속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길은 뭔가 우리 길을 뭔가를 지금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예속되지 않는 우리 길을 찾으려면 당위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나토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새로운 독자적인 AI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그들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K-팝. K-pop. 화장품하고 K-팝하고 드라마하고 점에서 보면은 이 동아시아, 베트남이나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아시아 지역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반이 오히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그 정치인들이 네. 국회에서 이런 논의 같은 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기담아 듣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끝나기 전에 나 이제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에 가요. 언제 돌아와요 그러면? 안 알려줄래요. 월간 철학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날 와서 MU 시네마라는 데서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MU 시네마. M 시네마라는 곳에서 이 행사를 한다. 행사 공지 아니야 그러면? 행사 공지. 내려주세요. 8월 3일 날 또 하면 되지. 돌아가 주세요. 이 멤버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